이 시간은 38번째 38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매 ABC 교재를 한번 계속 아까 보던 부분에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ABC 교재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5번에 보면은 사례 분석이 나와 있죠. 메뉴에 5번의 사례 분석입니다. 자, 사례 1번부터 보겠습니다. P씨는 임차인이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50만 원에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5억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매 대금을 치른 후 임차인에게서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그만하겠다며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연락이 왔다. P씨는 계약 기간이 2년 남았으니까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했더니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 주면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 경우 임차인은 나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원래 건물주가 있는데요. 건물주가 지금 P씨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은 임차인을 A라 그럴까요? 임차인을 A라 그러고 이 A라는 사람이 보증금 5천에 월세가 35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원래 건물주가 이 사람이죠. 원래 건물주가 이 사람이고 세입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건물을 이 사건에 있어서 P씨가 샀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는 이 사람이 바로 건물주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건물주가 되는데 5억 원을 주고 샀죠. 녹화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5억 원을 주고 임차인이 5천에 350에 들어와 있는 이 건물을 새로운 건물주가 P씨가 새로운 건물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매매 대금을 치르고 나니까 이 임차인이 P씨한테 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나가겠다 이렇게 통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증금 돌려달라는 얘기죠. P씨를 상대로 보증금 5천만 원 돌려달라 이렇게 한 거죠. 나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은 나갈 수 있다. 자, 판례는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스스로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법으로 가면은 새로운 임대인인 P씨가 불리하다는 것이죠. 동그라미 2번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안고 매수했을 때에는 임차인의 중도 해지를 막는 특약이 필요하다. 위의 사례에서 새로운 임대인 P씨가 계약서에 잔금일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인 변경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서를 제출한다라는 특약 조항을 넣어야 한다. 계속 임차할 생각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매도인의 특약에 동의할 것이고 만약 임차를 종료하고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매도인은 이 조항을 빼자고 했다가 결국 계약 자체를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판례가 나온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이제 법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권리가 승계됐을 때 새로운 건물주 또는 새로운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임대차 관계도 새로운 건물주가 승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법조문에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이 임차인이 새로운 건물주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는 얘기죠. 나 나갈 테니까 보증금 5천만 원 네가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새로운 건물주에 대해서 나 나가겠다 이게 통하는가에 대해서는 법조문에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부분 판례까지 나온 것이죠. 판례는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계약 해지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판례는 인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건물주 같은 경우는 월세 350을 계속 받을 거를 기대하고 이 물건을 샀는데 임차인이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새로운 세입자를 만약에 구하면은 다행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하게 되면은 월세를 지금 받을 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이라는 사람은 임차인의 여기서 말하는 그 동의서
동의서를 받아서 넣어줘야 된다, 첨부해야 된다라는 특약사항을 집어넣으면 서로 간에 깔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의 중도 해지를 막는 특약사항을 계약서 쓸 때 집어넣으면 된다는 것이죠. 사례 2번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판단으로 주임법에는 전세금을 5%, 이게 좀 상가임대차 쪽인데 주임법 얘기가 나와서 주임법에는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수소문 해보니 이 주위에서는 훨씬 높은 비율로 올려주는 것 같다. 임차인의 판단이 맞는가? 동그라미 1번, 주임법에서는 임대료 인상 한도는 5%인데 명문 규정이 있죠. 재계약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차 재계약 시에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인상액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나갈 수밖에 없다. 주택임대차에서 만약에 2년 계약을 맺었다. 2년짜리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죠. 주택임대차입니다. 주택임대차. 2년짜리 계약을 썼다라고 한다면은 1년이 지나고 죄송합니다. 1년이 지나고 이 2년 차 들어갔을 때 이때 5% 정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 이 계약기간 중간에 1년 차는 안 되고요. 1년 차가 지났을 때 2년 차부터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5% 정액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yes 할 거냐 no 할 거냐, 그건 칼자루는 임차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거 동의하겠습니까? no 하겠죠, 그죠? no 하면은 지금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첫 번째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 5%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확정 판결 나오면은 5% 올리는 게 맞다라고 판사가 손을 들어주면은 이 소송의 확정 판결 결과는 소고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5% 정액을 청구했을 때로부터 역산해서 5%를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법에 조정제도가 들어왔죠.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계약기간 도중에 1년차 때는 안 됩니다. 1년차를 넘었었을 때에는 5% 정액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은 yes 할 거냐 no 할 거냐 칼자루는 임차인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주임법에서 임대료 인상한다는 5%인데 재계약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2년 끝났고 여기서 재계약을 들어갔다. 이때 재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재계약이라는 용어는 원래 이 재계약이라는 용어는 앞에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가 동일하든 또는 이때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설사 계약 당사자가 동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재계약으로 들어가면은 앞에 계약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이거는 휴지 조각입니다.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새로 최초 계약을 맺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앞에 보증금이나 뭐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재계약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임대차 재계약 시에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인상액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재계약으로 들어가면은 앞에 보증금이나 월세의 제한을 여기 받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개정법에서 들어오는 게 이걸 2년을 갱신 청구권을 인정을 해서 이걸 추가로 2년을 더 보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건 재계약입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앞에 2년 살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다시 써가지고 2년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갱신 청구권 제도를 도입을 해서 갱신 청구권 행사를 해서 2년 추가로 살게 될 때 이 사이에 갖다가 5% 정액 제한을 여기에다 집어넣은 거죠. 물론 이것도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도.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원래 재계약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앞의 계약과는 전혀 별개의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앞에 거는 휴지 조각이고 당사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증금 5천이었으면은 여기서는 보증금 5억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싫으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재계약의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법에서 도입된 것은 갱신청구권 제도를 허용을 해가지고 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2년 추가 연장이 됐을 때 이 사이에 보증금을 정액한다 하더라도 맥시멈 5% 이렇게 제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5% 올려달라고 했을 때 임차인이 올려줘야 되냐?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칼자루는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은 세입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5% 정액을 요구했을 때 오케이 할 거냐, 예스 할 거냐, 노 할 거냐는 임차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저거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5% 올려주니 많이, 임대인은 올려달라, 임차인은 뭔 소리냐, 못 올려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액 부분에 대해서 맥시멈 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민사소송으로 가든 조정제도, 이번에 조정제도가 들어왔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그 재계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설명을 얘기를 하면 자꾸 길어져 가지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려는데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잠깐 볼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여기도 갱신청구권 제도가 있죠. 갱신청구권 제도. 갱신청구권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최초 계약을 1년짜리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갱신청구권을 10년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최초 계약을 1년짜리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끝나갈 때 한 달 전에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면 또 1년 연장되겠죠. 두 번째 1년이 끝나갈 때 이때 한 달 전에, 종료 한 달 전에 또 갱신청구권 행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10년.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요 사이 1년차 때는 보증금 정액, 요 중간에는 보증금 정액 요구 못 합니다. 그리고 원래 2년차 들어갔을 때는 5% 정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올려줄지 말지는 세입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갱신청 청구권 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없다고 전제를 깔았을 때에는 처음에 1년 계약을 맺고 그 다음 1년 계약을 맺을 때 이것도 재계약이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재계약. 그렇기 때문에 이 갱신청구권 제도를 통해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갱신청구권 제도가 없다고 했을 때는 최초 1년 계약을 맺고 추가로 1년 계약을 맺을 때는 이건 재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 재계약은 앞에 있는 1년짜리 계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요. 새로 최초 계약을 맺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나 월세나 이런 것들이 앞에 계약에 제한을 받지 않고 많이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원래 재계약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갱신청구권 제도가 처음에는 5년이었다가 이제 2년 전이니까 10년으로 연장됐지 않습니까? 그럼 갱신청구권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법조문에 또 들어온 게 뭔가 하면은 요 사이에 갱신청구권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1년 연장이 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5% 정액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의 맥시멈이라는 얘기죠. 맥시멈이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도 이 5% 정액을 요구했을 때 이것은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스 할 거냐 노 할 거냐 것은 임차인의 권리가 되는 거죠. 이 논리가 이번에 민법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다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최초 2년 계약을 했을 때 2년 계약이 끝나고 추가로 2년 계약을 했을 때는 이것은 원래는 재계약인 거죠. 원래는. 그래서 이번에 갱신청구권 제도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들어오기 전에는 처음에 2년 계약을 맺고 계약기간 종료되고 나서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2년짜리 계약을 썼을 때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재계약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2년짜리 계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전혀 별개의 계약입니다. 여기서 보증금 5천에도 여기서는 보증금 5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싫으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번에 개정법에서 들어온 게 갱신청구권 제도를, 여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이 갱신청구권 제도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다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짜리 계약을 했을 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추가로 2년을 연장을 하죠. 이렇게 추가로 연장을 하면서 이 사이에 첫 번째 계약하고 두 번째 계약 사이에 정액 시, 임대인이 정액 요구 시 5% 제한을, 맥시멈 5% 제한을 설정을 했다는 거죠.
저렇게 5%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역시 칼자루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임차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5% 정액에 관한 얘기들은 결과적으로 그 칼자루를 임차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있으나 만한 조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 아주 불확실한 조문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차도 그렇고 상가임대차도 그렇고 몇 년짜리 계약을 할 수가 있죠. 뭐 4년짜리 계약, 5년짜리 계약을 통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최초 1년은 정액 청구를 못 합니다. 최초 1년이 지났을 때 2년 차부터는 이렇게 정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이렇게 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10년이 됐다. 10년이 다 됐으면은 만약에 10년이 종료될 무렵에 만약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종료 한 달 전에 10년 다 됐을 때 종료 한 달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계약해지 통보를 안 하면 묵시의 갱신으로 또 1년 들어갑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한 달 전에 해지 통보 안 하면 묵시의 갱신을 또 들어간다는 거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리고 10년이 종료가 됐는데 종료될 시점에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고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고 어디 가서 새로운 상가 세입자를 임차인을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임차인하고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법으로 강제가 돼 있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나가는 세입자는 권리금을 받고 나온다는 것이죠. 내분의 2가 정말 어렵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세입자를 10년을 해도 이 세입자를 내분의 2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묵시갱신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약 종료 한 달 전에 나가라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받고 나가려면은 권리금 행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이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오면은 특별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 임대인은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강제가 되어 있는 거죠, 법에서는. 참 임차인 내분의2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번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하면은 묵시의 갱신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일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하니까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1년 6개월 동안 이 상가를 공실로 비워둬야 된다는 것이죠. 앞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공실로 비워둔 상태에서 1년 6개월을 공실로 비워놔야 됩니다. 만약에 1년 6개월을 공실로 비워두지 않고 중간에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쫓겨나간 세입자 입장에서 쫓겨나간 세입자는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쫓겨나간 세입자는 1년 반 동안 이 집을 지켜보는 거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지를 보는 거죠. 만약에 1년 6개월 지나가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으면은 이 쫓겨나간 세입자, 권리금을 못 받고 쫓겨나간 세입자는 건물주인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논리가 이번에 주택임대차 쪽의 개정법에도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대로 베낀 겁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논리를 그대로 베낀 겁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상가임대차에서 이렇게 10년간 갱신청구권 행사를 해서 10년을 다 살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세입자가 나간다 또는 동일한 세입자하고 묵시의 갱신이 아니고 동일한 세입자하고 또 계약을 체결했다. 동일한 세입자하고 또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때는 이거는 재계약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10년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다 된 겁니다. 다 됐기 때문에 묵시의 갱신 안 들어갔고 그리고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얘기죠. 묵시의 갱신 안 들어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동일한 당사자끼리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거는 재계약이니까 앞에 여기에 나오는 보증금이나 월세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앞에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재계약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에서 2년짜리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갖고 현행법에 따랐을 때요. 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2년 연장이 됐을 때 그러면 다 한 겁니다. 다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동일한 당사자하고 또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거는 오리지널 재계약이 되는 것이죠. 오리지널 재계약이니까 뭐 5% 제한이나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 액수가 앞에 계약들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뭐 2배를 올리든 3배를 올리든 만사 오케이가 되는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123페이지. 123페이지에 왜 자꾸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 재계약의 의미가 뭔지 좀 정확하게 캐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계약이 뭐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오프라인에서 할 때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123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 임대료의 인상 한도는 거기 이제 구판이 잘못되는 것 같고 9%인가요? 9%가 아니라 5%로 고쳐야 되죠. 그죠? 상가 임대료 인상 한도 5%는 재계약할 때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재계약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계약이라는 얘기는 이 갱신청구권 쪽에서 이 재계약이라는 말은 원래는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도 좀 그러고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소규모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는 주택 임차인과 달리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 임차인과 달리 이거는 몇 년 전에 나온 교재니까 이제 주택 임대차에도 갱신 청구권이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똑같아졌죠. 여기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사실은 이 5% 제한을 뒀는데 이 사이에 근데 5% 제한을 뒀는데 여기서 사실은 재계약이라는 말을 쓰면 원래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통상적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뭐 재계약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아까 금방 말씀했듯이 원래 재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 끝나야 됩니다. 끝나고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이걸 원래는 재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재계약은 앞의 계약과는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 전혀 별개의 계약이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를 통해 그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바꿔야 되죠. 2018년 10월 26일이었나요? 법이 바뀌었잖아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10년의 상가 임차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대신 임대인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5년이 아니라 그것도 10년으로 바꿔야 되죠. 10년 기간 중에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5% 중간중간에 5% 올릴 수 있다는 건데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5%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올려줄까 말까 하는 것은 임차인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게 좀 빠져 있으니까 약간 혼선이 있게끔 써놨네요. 만약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재계약에도 원래 이제 재계약이라는 용어를 여기 쓰면 안 되는데 이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추가로 연장해서 계약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자꾸 재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재계약은 원래 오리지널 재계약 개념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재계약에도 인상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제 여기 이제 5% 정액이 되는데 이것도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124페이지. 124페이지에 사례 3번이 나옵니다. 사례 3번이 나오는데 이게 좀 문제가 조금 이상해요. 한번 볼까요? 사례 3번 소매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L씨는 2년 계약 만기가 되어서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지금 소매점을 운영하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겠죠. 그럼 처음에 2년 계약을 체결했는 것 같네요.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은 3개월 이상 연체 사실이 있어서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통지를 했다. 임차인 L씨는 지난 2년간 모두 5번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었고 그 중에는 2달 연속 연체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밀린 임대료는 다음 달 임대료와 같이 지불하였고 현재는 연체 사실이 없다. 임차인 L씨는 재계약을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해설이 조금 의문인데요. 사실은 이 책을 어떻게 썼길래
지금 2년짜리 계약을 했다라고 돼 있고요. 상가임대차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가 돼서 이제 재계약을 들어가자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죠. 임차인이 요구했습니다. 임차인이 요구를 했는데 재계약하자 이렇게 했는데 A, B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거절했죠. 그럼 이것을 이제 거절할 수 있는 뭐 정당한 사유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전제를 깔았을 때 처음에는 2년 계약을 했지만은 갱신정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게 토탈에서 총 10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했다는 얘기죠. A가 B를 상대로 갱신 청구권 행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연장하자는 얘기죠. 그럼 이랬을 때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뭐 7개인가 8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이게 명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이상 연체 사실이 있어서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통지를 했다는 얘기죠. 임차인 L씨는 지난 2년간 모두 5번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고 그 중에는 2달 연속 연체한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밀린 임대료는 다음 달 임대료와 같이 지불했고 돈은 다 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은 이거는 해석이 좀 문제가 있고요. 다시 1번 해석을 보면은 임차인 L씨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한 사실이 해당하지 않고 재계약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연체한 횟수는 5번이지만은 연체한 금액이 3개월분에 도달하기 전에 지불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해설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물론 3개월분에 도달하기 전에 제때 앞에 거 밀린 거하고 해서 갚았다는 얘기죠. 그죠? 밀린 것까지 포함해서 월세를 지불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연체한 게 지금 5번이나 연체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5번이고 그 5번에 이제 한 번 안 낼 때마다 일부를 갚고 일부를 덜 갚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걸 5번 연체했다는 얘기죠. 5번 연체를 했는데 한 번 연체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는 100만 원을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밀린 걸 갚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연체를 하고 연체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낼 때 2번 앞에 또 연체가 됐으니까 150만 원을 냈으니까 연체된 걸 다 갚았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중간에 갚았다 하더라도 지금 전과가 남은 거거든요. 전과가 3번이면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은 이 갱신정부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미 전과가 3번이 딱 되면요. 3번이 딱 되면은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논점을 갖고 제가 그 서울시 상담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 해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전과가 중간중간에 이미 3번이 발생을 했으면은 중간중간에 몰아서 냈다 하더라도 몰아서 냈으니까 앞에 걸 다 냈죠.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과 기록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이렇게 안 낸 기록이 있으면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정부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해설이 어떤 걸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그 상담실에서 설명하는 상담하고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개월 연체하면은 묵시갱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2달 연체가 되면은 묵시갱신 못 들어가죠. 주택임대차에서는. 뭐 그거는 맞는 얘기고요. 어쨌든 동그라미 1번 해설은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상가임대차 쪽이 끝났고 이제 주택임대차 쪽으로 들어갑니다. 주택임대차 쪽도 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은 얼추 한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자, 102페이지인데 102페이지에 10번의 사례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사례 1번부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자, 1번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등기부에는 남편 명의로 소유권자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얘기입니다. 남편 명의로 된 주택을 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효력이 없고 남편의 퇴거 요구에 응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청구도 남편에게 할 수가 없고 부인에게만 할 수가 있다. 등기상 권리 명의자가 남편 명의니까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떼보고 계약 체결의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일상적인 가사에 대한 일만 대리할 수가 있는데 임대차 계약은 일상 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부인이 대리할 수가 없다. 민법 총칙 옛날에 공부하실 때 다 했던 것들이죠. 일상가사 대리권인데 이런 뭐 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 같은 경우는 일상가사 대리의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표현 대리가 있기 때문에 대리권 부여 확인이 불가능하고 부인이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할 때에는 이를 믿고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할 수도 있다. 이는 외관을 믿고 거래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리권 수요가 불명확할 때에는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제 표현 대리가 나오는데요. 그 박스에 보시면은 민법 125조, 126조 월권 대리죠. 129조 뭐 이런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뭐 민법 공부할 때 다 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까지 얘기하면 이거 민법 강의가 되니까요. 간단하게 뭐 각자 보십시오. 뭐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자, 사례 2번 오른쪽 103페이지. 임차인이 임대인과 5천만 원의 임차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가? 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계약금은 되돌려 받을 수가 없다. 민법 565조 해약금에서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를 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가로 안에 임차인의 중도금 지급, 이것이 이제 이행에 착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중도금 지급이나 임대인이 집을 비우는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 3번 주택의 1층을 임차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같은 건물 2층에 이미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1층에 세입자로 들어갔는데 2층에 선순위 전세권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일반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하여 선순위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죠. 해설 건물의 일부인 2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죠. 민사집행법 91조에 의하여 전세권은 선순위인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인수가 되지만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좀 사실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나와야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할 텐데 사실관계가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맨 마지막 줄에 나오는 민사집행법 91조, 이게 91조 사항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전세권 같은 경우는 그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전세권은 뭐 소멸한다는 얘기죠. 뭐 그 얘기 뭐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일부인 2층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전세를 얘기하는 건데요. 일부 전세 같은 경우는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죠. 예, 그거 맞습니다. 저번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층에 임차권이 들어가 있고 1층, 2층에 전세권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돼 있죠. 임차권과 전세권의 차이점, 뭐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요. 임차권하고 전세권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 전세권은 물건이죠.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 이제 물건이죠.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목적물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의 대상이 되는 그 목적물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권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죠. 물권은 대물권입니다. 목적물에 대한 권리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대인권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 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임차권은.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 전세권은 물권이고 대물권이니까 그 목적의 대상이 되는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그 목적물에 대해서만 경매를 행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층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1층에는 타치를 못 한다는 얘기죠. 2층에 일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해설 건물의 일부인 2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하나여 그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를 해놨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명시를 해놨죠. 토지가 있고 이것도 앞에서 다 얘기했죠.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이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대차의 목적은 이 건물이 목적이죠. 건물이. 하지만은 이 건물의 가액뿐만 아니라 이 토지의 가액에 대해서도 임차권자는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의 낙찰 대금에 대해서도 임차인은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권이고 채권이고 대인권이니까 이 건물하고 땅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이 건물뿐만 아니라 목적이 되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배당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이게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들어갔을 때 전세권은 물건이고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이 건물의 낙찰 대금에 대해서만 전세권자는 배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토지도 만약에 이제 낙찰됐다. 이 토지의 낙찰 대금에 대해서는 전세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권은 건물에 대한 것이지 토지에 대해서는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얘기를 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다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던 것들이기 때문에 104페이지를 봅니다. 104페이지. 104페이지 사례 4번을 보면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임차주택에 다른 등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2년 후 재계약 체결 시점에는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임대차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가? 이런 걸 봤는데 처음에 전세권이 먼저 들어갔죠. 그죠? 전세권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건저당권 들어갔고 그 다음에 또 재계약을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때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해설. 재계약을 해도 최초 선순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고 경매가 실행된다고 해도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거주할 수가 있고 기간이 만료되면은 주택을 구입한 경락인에게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례 5번. 최초의 주택을 임차할 때는 보증금이 3,500만 원이었는데 최근 집주인과 합의하에 월세를 올려주고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인하를 했다. 오히려 이제 보증금이 내려갔죠. 그죠? 합의하에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렸습니다. 자, 소액 보증금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인데 임차 보증금의 해설, 임차 보증금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 월세와 상관없이 임차 보증금만으로 판단하여 소액 보증금 여부를 판단한다. 이것이 상가 임대차하고 다른 거죠. 주택임대차하고 이제 상가임대차는 환산보증금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뭐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럼 5천만 원 갖고 따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있다. 이제 반전세를 살았다라고 했을 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한 50만 원 할까요? 이렇게 됐을 때는 월세는 상관이 없죠. 보증금만 갖고 따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갖고 따지는 거죠. 이것이 뭐 소액이냐, 고액 상가냐, 일반 상가냐 이런 거 따지는 거.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 보증금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이 보증금 5천에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 월세가 붙는 경우에 이제 달라지죠. 이때는 환산보증금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을 때는 보증금만 갖고 따지면 되는 것이고 보증금에다가 월세가 있을 때는 이때는 환산보증금을 갖고 상가임대차는 따진다는 것이죠. 월세 곱하기 100을 해야 되죠.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 5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 되죠. 그럼 앞에 있는 5천만 원, 이거 계산한 거 5천만 원, 1억이 되죠. 그죠? 환산보증금이 1억 원이 됩니다. 그럼 똑같은 경우에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월세하고 보증금이 있을 때 월세는 신경 안 쓰고 보증금만 갖고 따지는 것이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하고 앞에 걸 더해서 환산보증금을 갖고 액수를 따진다는 얘기죠. 뭐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5번 해설 임차 보증금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 월세 관계없이 임차 보증금만으로 판단하여 소액 보증금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니까 월세 필요 없고요. 보증금만 갖고 항상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주인과 합의하에 보증금을 인하할 때까지 임차주택에 대하여 등기부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향후 경매 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주임법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 요건을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갖추면 된다. 중요한 논점이 사실은 나왔는데요. 앞 시간에 했던 경매 정보지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정액이 됐죠. 보증금이 처음에는 1차 때가 2억 8천이었지 않습니까? 2억 8천이 되고 2차 때 이것이 정액이 됐죠. 정액이 돼서 플러스 4천만 원 정액이 됐었죠. 기억나시죠? 4천만 원 정액돼 가지고 3억 2천이 됐죠. 그죠? 3억 2천이 됐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등기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경매 개시등기 전에 이것은 정액이 된 사건입니다. 정액. 이렇게 경매 개시등기 전에 정액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경매 개시등기 전에 이렇게 정액이 됐을 때는 이 정액된 액수를 기준으로 갖고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논점은 뭔가 하면은 소액임차인의 보호를 받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냐, 못 받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사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받을 수 있냐, 못 받냐, 그걸 따질 때에는 경매 개시등기 전에 이렇게 정액된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정액된 액수를 갖고 소액임차인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금 여기 교과서에는 사례 5번에 나오는 것은 감액이 된 사건입니다. 감액이. 그러니까 보증금 이거 이제 사례 5번을 그대로 보면 처음에 3,500만 원이었죠. 3,500만 원이었는데 합의하에 이걸 2천만 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2천만 원을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경매 등기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럼 앞에 사건 같은 경우는 정액이 된 사건이고 지금 사례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감액이 된 사건입니다. 감액. 오히려 내려갔죠. 그러면 감액이 됐을 때는 이 감액된 액수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좀 중요한 논점이 나왔는데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 논점까지 설명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요. 중요한 논점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경매 개시등기 전에 보증금이 이렇게 정액되는 경우도 있고 감액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액이 됐다라고 한다면 정액된 액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감액이 됐으면 감액된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변화된 액수죠. 정액됐으면 정액된 액수, 감액이 됐으면 감액된 액수 이걸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3,500이 만약에 이제 그 기준표에 소액이 아니었다. 근데 감액을 해서 2천만 원이 소액 기준표에 들어갔다. 그러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는 것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만약에 소액임차인 기준에 맞았다고 전제를 깔아보면요.
근데 나중에 정액돼 가지고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초과했다. 그러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못 받는 것입니다. 최종 정리. 경매 개시 등기 전에 보증금이 정액되거나 감액됐을 때는 그 정액되거나 감액된 액수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한다. 이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중요한 논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례 5번에 보면은 두 번째 점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집주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인하할 때까지 임차주택에 대하여 등기부에 경매 개시 일정 등기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감액하고 난 이후에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향후 경매 절차에서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이 감액된 요 액수가 2천만 원이 소액 임차인 기준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뭐 추가적인 얘기는 있습니다. 이게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 뭐 뉘앙스가, 분위기가 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둘이서 짤 수가 있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짜는 거죠. 이 액수가 만약에 소액 임차인 보호를 못 받으면은 이걸 감액을 해서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오기 전에 둘이 짤 수가 있습니다. 액수를 낮춰서 계약서를 또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소액 임차인 기준에 맞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명백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다고 했을 때는 또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합의하에 이렇게 정당하게 액수를 감액했음이 명백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을 때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하고 또 그런 소식이 자꾸 들리니까 둘이 짜고서 만약에 낮췄다면은 소액 임차인 보호를 또 못 받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액을 하는 데 있어서 양 당사자 간에 진실된 합의가 있었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을 했을 때에는, 그때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해도 해도 끝이 없네. 예, 사례 6번을 보겠습니다. 5월 31일에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이 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아무 통지가 없다가 6월 15일에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며 만약 인상할 수 없으면 당장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 대처할 방법은 주임법 6조에 의하여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를 해야 되고, 지금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지금 현행법은 그렇죠. 아직까지도 12월 달 되기 전이니까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에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보며, 묵시갱신 얘기하는 거죠. 다만 이 경우 임대차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 밑에 주임법 4조에 의하여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묵시갱신 들어가면은 주택임대차는 2년 연장이 되고 상가임대차는 1년 연장이 되죠.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판단하여 2년간 유효하게 계속하여 거주할 수가 있다. 묵시갱신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은? 네, 딴 내용은 없습니다. 네, 묵시갱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사례 7번을 보겠습니다. 사례 7번.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을 임대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기간이 만료되면 비워달라고 하니 임차인은 주임법에 의해서 1년 계약을 해도 2년간 보장되므로 집을 비울 수 없다고 한다. 서로 합의해서 1년 계약한 경우에는 1년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임법 4조에서 임대차 최단 존속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주임법 10조에 의하여 이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강행 규정임을 선언하고 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임차인이 주임법에 의하여 2년을 살겠다고 주장할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렵다. 주임법 4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최초 1년 계약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추가로 살고 싶으면은 세입자는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그냥 전환동하면 되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보면은 최단 존속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년짜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전환동하고 추가로 1년을 더 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전환동 해가지고 그냥 나 더 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 와서 계약서를 또 쓰려고 그러시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 번 더 써주는 거죠. 중개사 입장에서는 한 번 써주고 대수료 정도 받으시면 되는 거죠. 대수료. 원래는 계약서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런데 불안하니까 오시죠. 근데 뭐 찾아온 사람을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할 때는 이렇게 계약서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전화통화하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든지 나 1년 더 살겠습니다. 그러면 뭐 자동으로 1년 더 사는 거죠. 여기서 참 이 얘기는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쓰는 게 아니고요. 이제 묵시갱신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달 전에 현행법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전에 상호간에 통지를 안 하면은 한 달 전에 계약 종료 한 달 전에 상호간에 통지 안 하면은 묵시갱신 들어가지 않습니까? 묵시갱신 들어가게 되면은 법에서는 이걸 추가로 2년 연장이 된다라고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는 1년이죠. 그런데 주택임대차에서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리고 다른 조건들은 보증금이니 월세니 그대로 옆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묵시갱신 개념이죠. 법정갱신의 개념이 이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묵시갱신 들어갔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 나가고 싶다는 얘기죠. 묵시갱신 들어간 상태에서 해지 통고를 한다. 묵시갱신 들어간 상태에서 해지 통고하면은 도달한 날로부터 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3개월 뒤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리 나가고 싶으면 집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석 달치 월세를 다 내고 나가야 됩니다. 석 달치 월세는 다 내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부분이죠. 이렇게 해지 통고, 묵시갱신 들어가서 해지 통고를 하고 석 달치에 나갈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법 규정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기도 그대로 쓸 수가 있냐는 얘기죠. 1년 계약을 하고 1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1년을 추가적으로 그냥 살 수가 있는 거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해지 통과하고 석 달 뒤에 나갈 수가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시점에 다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죠. 결론은 뭡니까? 1년 살고 추가로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서 총 2년을 보장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1년을 더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 기간 이내에 자기가 나가고 싶어요. 그럼 여기처럼 이렇게 해지 통보하고 석 달 뒤에 나갈 수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못 나갑니다.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해지 통보하고 석 달 뒤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묵시갱신 들어간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법조문에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갱신에 이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묵시갱신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는 1년 지나고 나서 법으로 정한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냥 추가로 1년을 더 사는 겁니다. 이거는 묵시갱신이 아니죠. 이랬을 때 이 중간에 해지 통보하고 석 달 뒤에 나간다? 못 나갑니다. 임차인이 이렇게 나오면은 보증금 돌려줄 필요도 없고요. 이 만기 다 차고 나서 보증금 돌려주면 됩니다. 세입자는 마음대로 해지 통보하고 석 달 뒤에 못 나갑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관련 논점이 뭘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판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사안입니다. 자, 1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전환통 하면은 추가로 1년을 연장해서 살 수가 있죠. 이게 토탈에서 2년입니다. 추가로 이제 1년 전환통 하면 문자 보내면은 1년을 더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싸움이 붙었는데 어떤 싸움이 붙었는가 하면은 묵시갱신 여기서도 만약에 1년 되기 한 달 전에 서로 간에 통지를 안 했습니다. 주택임대차에서 1년 계약을 했는데 1년 계약이 종료되기 한 달 전에 서로 간에 나간다 또는 나가라 이런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묵시갱신을 들어갈 수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묵시갱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법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죠. 묵시갱신 들어갔을 때 2년 연장이 된다. 그럼 이걸 묵시갱신으로 본다면은 2년 연장이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1년 살았고요. 이게 묵시갱신 들어가면 2년이니까 기본이 1 플러스 2로 해서 총 3년을 살게 되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계약기간 1년짜리 계약을 맺었을 때 1년짜리 계약기간 끝나기 종료되기 한 달 전에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나간다고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됩니다. 통보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여기서 1년이고 그러면 한 달 전에 통지 안 했으니까 묵시갱신 들어가는 거고 묵시갱신 들어갔으면 이게 2년이 연장이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1 플러스 2가 되면 이게 3년이 돼버리는 거죠. 대법원 판례는 1 플러스 2를 부정을 했다는 것이죠. 1 플러스 2가 아니라 해서 3년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중간에 통지 안 했을 때 대법원 판례는 1 플러스 1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한 달 전에 만약에 나간다고 통지 안 했을 때는 한 달 전에 나간다고 통지 안 했을 때는 요 시점에 1년을 더 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이런 경우에 정리해 보면은 1년짜리 계약을 맺었을 때 1년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에 세입자는 나가고 싶으면 반드시 임대인을 상대로 나간다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통지를 안 했을 때에는 추가로 그냥 1년을 더 살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요. 이 시점에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해지 통보하고 석 달 뒤에 나간다 안 됩니다.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요 1년 다 끝나서 토탈해서 2년이죠. 2년 끝났을 때 돌려주면 되는 것이지 중간에 임차인이 요 추가로 1년 된 부분에 대해서 해지 통보하고 석 달 뒤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해지 통보하고 석 달 뒤에 나갈 수 있는 것은 2년 종료되고 나서 묵시갱신 들어간 이 시점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이신 경우에는 기억하실 게 뭔가 하면은 1년짜리 계약을 맺었을 때는 자기가 만기 때 나가고 싶으면은 한 달 전에 반드시 나가겠다라고 임대인을 상대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통지를 안 했을 때는 추가로 그냥 1년을 더 사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좋든 싫든 1년을 살아야 돼요. 건물주는 중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좋든 싫든 1년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시간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